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학이 5차례 연기된 끝에 고3 학생들이 첫 등교를 했습니다. 교실과 급식실 등에서 거리 두기를 하며 수업을 시작했지만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고3 학생 2명이 학원 강사발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천은 등교한 시내 5개구 66개교 학생들을 즉시 귀가 조치하고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 9곳도 등교를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검찰이 부실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어제 이용수 할매를 찾아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요 잔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거사법과 N번방 방지법 등이 통과됐지만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수 전 총리와 관련해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크게 낮춰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경우 마이너스 1.6%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5차례나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재개됐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체온을 재고 손 소독을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첫 등교길의 설렘과 함께 불안감도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80일 만에 맞는 첫 등교길. 어느덧 따뜻해진 날씨에 춘추복과 하복을 입은 학생들이 뒤섞여 교문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합니다. 안녕, 잘 지냈어? 학교 오고 싶었지? 선생님들은 매의 눈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을 골라내고 비대면 체온계를 이용해 2중, 3중으로 발열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첫 등교길에 고3 학생들은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반갑긴 합니다. 그간 온라인으로 수업해온 선생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애들이 학교에 오니까 좀 활기차고 확실히 좀 출근하는 맛이 나는 느낌입니다. 2중, 3중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지만 불안감을 드러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기대보다는 약간 불안함이 좀 더 많긴 하죠. 코로나 감염에 대한 약간 불안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계약을 했으니까. 엇갈리는 기대와 우려 속 드디어 교문이 열렸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교문은 열렸지만 학교 생활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75개 이상의 학교는 등교 중지를 해야 했죠. 내일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등교를 못한 고3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치러야 합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사히 첫 등교를 마친 학교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실에서는 시험 볼 때처럼 다 떨어져가지고 수업을 들었고 거리를 조금 띄어서 얘기하고 그리고 급식 먹을 때도 그 운동장 쪽으로 줄 이렇게 서서 교실 책상에 아크릴 가림판을 설치해 비말 전파를 막고 급식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1m 간격을 두고 떨어져 급식을 받고 칸막이로 나눠진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교내 거리 두기를 지키지만 학교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등교 중지와 학생이 발열 증상을 보여 등교했다 돌아간 곳도 있었습니다. 학원이나 노래방, PC방 등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을 가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지도해 주시기를. 방역 지침을 두고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달 초 교육부가 창문 3분의 1을 열고 에어컨 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방역당국은 기존 지침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력상의 문제나 환경 파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 위험도에 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고비용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결론들을 가지고 고3 이외의 학년에는 등교를 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인천의 등교 중지 학교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고 금요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발 코로나19 감염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고3 학생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모처럼 학교에 온 66개 학교.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곳 학생들은 학교에 오자마자 몇 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정문이 닫힙니다. 이 학교 고3 학생 2명이 학원발 코로나19에 감염돼 올해 등교 첫날 등교가 연기됐습니다. 재학생의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는 밤사이 고3 학생 전원에게 등교하지 말라고 긴급히 통보했습니다. 두 학생은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수강생이 간 코인 노래방에서 옮은 3차 감염이었습니다. 당초 이 학교와 주변 학교 3곳만 등교를 연기하려던 인천시 교육청은 방침을 번복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학원발 코로나 확진자들의 동선과 가까운 66개 학교에서 뒤늦게 등교한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와서 지금 3교시 중간에 수업 중단한다고 얘기 들어서 그거 듣고 나왔어요. 인천의 학원발 코로나 감염자는 고3 2명과 그 가족 3명을 더해 30명이 됐습니다. 새로운 동선이 속속 공개되면서 임시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도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안성에 있는 모든 고3 학생들의 등교가 미루어졌습니다. 인천처럼 학생들이 감염된 게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윤규환 기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사는 안성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이태원을 방문한 군포 거주 확진자와 안양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첫날이었지만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안성의 고교 9곳 모두 등교 연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확진자가 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있었고요. 밀접 접촉자의 자녀가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동선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가는. 하지만 학생이 감염된 것도 아닌데 전면 등교 중지는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이 진도도 느려지고 대학 입시 같은 것도 좀 느려지니까 나중에 다른 격차가 좀 날까 봐. 경기도 교육청은 안성 지역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오늘 하루만 등교를 중단하고 내일부터는 철저한 방역 속에 정상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확진자가 다녀간 안양 음식점에서는 현재까지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작은 밀폐된 방으로 된 구조였는데 환기가 잘 안 돼서였을까요? 용인 강남병원에 확진된 직원도 여기를 다녀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음식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명이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재는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문이 많아서 근데 그 문마다 다 방이라서 저녁에 몇 시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침까지 운행하는 걸 제가 봤어요. 확진자 6명은 모두 지인이나 친구 사이로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4차례 이 음식점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태원을 방문한 군포 33번 확진자와 용인 강남병원 직원인 용인 73번 확진자도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3시간 반에서 많게는 9시간 반까지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시민만 450여 명에 이릅니다. 이 중 130명은 검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초 전파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어느 경로로 어떤 장소를 방문해서 전파했는지 이런 부분이 다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용인 확진자가 근무하던 강남병원은 접촉자 25명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수술실 간호사 4명이 확진된 서울 삼성병원에서의 감염 경로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수술실이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구조고 탈의실 같은 공용 공간이 있으니 여기서 옮겨진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간호사 4명 외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병원에서 노력을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감염이 되다 보니까 불안한 게 있죠. 감염 경로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 방역당국은 간호사들의 공용 공간과 수술실 환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간호사들의 휴게 공간이나 탈의실이라는 공용 공간을 통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을 하나로 보고 있고요. 수술받은 그런 환자를 통한 감염의 가능성. 병원 내 접촉자 1,200여 명 중 64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00여 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부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본관 3층에 위치한 라운지와 탈의실 등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기가 지난 뒤 음성이 양성으로 바뀔 수 있다며 앞으로 일주일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혹시 감염원이 외부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삼성 서울병원의 확진 간호사 한 명이 열흘 전에 지인들과 만났는데 이 지인 중 한 명도 확진이 됐거든요. 다만 먼저 걸렸다고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 만큼 누가 먼저인지는 역학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의 접촉자 중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추가 확진된 간호사 3명 중 1명이 지난 9일에 만난 충남 서산거주 20대 간호사입니다. 두 사람은 이곳 강남역 인근 주점과 노래방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다음날 새벽까지 어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확진된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산 확진자가 최초 감염원이라면 삼성 서울병원 내 코로나19 전파는 병원 외부에서 시작된 것이 됩니다. 아직까지 첫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서도 문제가 됐던 또 다른 조용한 전파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지인 4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하루 사이 9명이 더 늘었습니다. 숫자가 는 것도 문제지만 3차, 4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과 만날 때도 긴장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강대엽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9명 증가한 196명입니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이제는 2차 감염 이상이 클럽을 직접 방문했던 확진자보다 많습니다. 196명 중 이태원 일대 클럽과 주점을 직접 다녀온 확진자는 95명, 이들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접촉자가 확진된 경우는 101명입니다.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클럽발 3차 감염은 25명, 4차 감염은 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클럽에 이어 학원과 PC방, 노래방이 감염의 주요 매개체로 등장하면서 순차적인 개학에 앞서 이들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검찰이 지금 부실회계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정의연 전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 사무실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이 있는 건물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창문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부정과 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이 정의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건데요. 약 2시간 반 전인 오후 5시쯤 수사관들을 이곳으로 보내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회계와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 한 시민단체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연과 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후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도 불거지면서 관련 고발이 10여 건 줄을 이었고 현재 관련 사건들은 서부지검으로 입접돼 형사 4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에 대한 기부금 사용과 관련된 횡령 혐의와 쉼터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가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앞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이 어제 대구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다음 주 월요일 그동안 불거진 정의연 의혹에 대한 소회를 담아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한지 모르겠다고 폭로하며 논란을 짚었던 이용수 할머니. 정문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앞으로 정의연이 주최하는 수요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지만 어제 윤 당선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 차례 할머니가 있는 대구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윤 당선인이 할머니와 네 번째 만에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10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윤 당선인은 무릎을 꿇고 이 할머니가 느꼈을 서운함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도 윤 당선인이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해준 것은 없다며 의혹과 관련해 법에서 다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 25일 대구에서 정의연 의혹에 대한 소회를 담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고 이 자리에 윤 당선인도 참석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누락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디자인 제품업체 마리몬드로부터 받은 기부금 5억 원 이상을 누락한 채 국세청에 공시했다는 겁니다. 정의연은 이번에도 단순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몬드가 공개한 기부금 내역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에 6억 5천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대협이 국세청에 보고한 금액은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5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마리몬드는 2015년과 이듬해도 1,800만 원을 납부했지만 정의연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마리몬드 관계자는 납부한 금액은 틀림없는데 정의연이 누락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연은 공시 누락이 맞지만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딴 회계오리 의혹에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진영 장관은 진상규명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 증빙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요. 5월 22일까지. 그 위반 사항이 있으면 말소하실 겁니다. 하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의연은 외부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계속되는 오류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버티면 그만이냐며 국민의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논란 탓에 무거운 분위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거치와 관련된 발언이 나올 거란 예상과 달리 조용히 진행됐는데 마지막 발언자인 김혜영 의원이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한 뒤 이에 따른 판단과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과거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즉시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의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고 이후에 당이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등 해당 기관도 감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된 다음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것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며 국민들의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판단입니다. 정의당 역시 윤 당선인을 향해 관련 논란을 정치 공세로 간주하지 말고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규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수상한 현금과 예금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의 개인 계좌와 후원걸 받은 계좌가 같은 국민은행 거래로 이루어졌다면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기도 안성 쉼터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소개해준 이규민 당선인의 수상한 현금 보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6년 기준 5년간 이규민 당선인의 소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납부액이 32만 원에 불과해 소득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1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이고 왜 실물로 가지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른바 소개비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쉼터 소개와 관련해 수수료 등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설명을 내는 거 없고요. 당에서 문제 삼지 않고 있고요. 윤미향 당선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 3억여 원에 대한 횡령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낼 당시 국민은행 계좌 4개를 공개하며 기부금을 받았는데 개인 계좌와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곽 의원은 당장 국민은행 계좌가 기부금을 받은 계좌인지 대조부터 해봐야 한다며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당연히 사기 횡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후원금 논란을 빚고 있는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 730여만 원을 후원금으로 내는 등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운영에서도 맞지 않게 사용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눔의 집의 후원금 중 일부는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로 쓰였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0여만 원은 후원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출근 내역이 없는 법인 직원들의 급여는 후원금 중에서 5,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출하려면 다 지출증명서 있잖아요. 그런 서류를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 법이니까 그런 서류를 보고 이제 우리 파악한 거죠. 주무관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토지 취득비 6억 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는가 하면 5억 원에 달하는 증축공사 13건의 공사비도 후원금에서 뺐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부실한 운영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 집에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가 구분돼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초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후원금을 시설 계좌가 아닌 법인 회계로만 안내해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최신종입니다. 초중학교 때는 모래판에서 적수가 없던 씨름 유망주였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부인의 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한 뒤 살해한 피의자는 31살 최신종이었습니다. 나흘 뒤에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부산 20대 여성을 전주로 불러 또 살해했습니다.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그리고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 공익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재판에 넘겨져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얼굴은 사진으로만 공개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 피의자 중 신상이 공개된 것은 최신종이 처음입니다. 최신종은 초중학교 때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 차지한 씨름 선수였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특수 강간,
2015년에는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전력도 있습니다. 유가족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평생 집값으로 제가 이제 봉사활동이나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거든요. 경찰은 최순종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신고된 여성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중학생 10명이 여학생 3명에게서 지속적으로 돈을 빼앗고 집단으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면서도 참참참 게임을 하는 등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도움이 안 됐고요.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여학생의 눈밑이 푸르스름하게 멍들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중학생 A양은 한 남학생의 집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뺨만 때린 게 아니고 발로 차는데 인천 사건 때처럼 정말 애들이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로 발로 뻥뻥 차고. 지속적으로 돈을 가져오라 협박하고 늦으면 폭행하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중학생 B양도 A양이 맞은 다음 날 남녀 학생 여러 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아파트 상가 안쪽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인적이 드문 곳인데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여자 하나 세워놓고 여자 4-5명이 돌아가면서 얼굴 막 때리다 뺨도 똑바로 하면서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뒤에서 몽둥이로 그 여자 머리 툭툭 치고 있었어요. B양에 대한 폭행은 무려 1시간이나 이어졌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옮겨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자애들이 뒤에서도 때리고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머리채 잡고 싸대기를 때리고 자기네들 참참참 게임하면서 맞추면은 좀 덜 세게 때리고 안 맞추면은 완전 강하게 막 귀에서 삐 소리가 날 때까지 때리고. 심지어 이들은 피해 학생이 맞는 영상을 찍고 SNS에서 돌려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사건 초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초 피해 학생들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경찰이 가해 학생에게 전화만 걸고 그냥 아이들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얘네들은 너희가 경찰서에 신고했지? 그래가지고 보복 폭행을 당했고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가해자가 끊어버렸대요. 내일 다시 7시에 부모님과 같이 오라고 하고 돌려보냈대요. 왜 피해자 부모한테 전화를 안 했냐. 한 통화라도 해줬으면 그때.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서 방문 당시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피해 학생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정식 신고가 아닌 상담 방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학생 10명을 공동폭행과 공동갈취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주범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 중 7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어서 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숨을 끊지 말고 후 하고 불어주세요에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로 코로나가 바꾼 음주 단속 풍경. 비말 감염을 우려해 숨을 부는 게 아닌 비접촉식 감지기가 투입된 건데요. 고정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해 말만 해도 음주 단속은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은 이를 바꿔놨습니다. 지금 알코올 감지기입니다. 선생님 가만히 계시면 돼요, 선생님. 운전자 직접 접촉을 막고자 막대에 연결된 기기가 운전석에 투입되면 알코올을 인지해 소리를 내는 방식인데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비접촉식 감지기가 차 안의 알코올을 감지하는 방식이기에 음주뿐만 아니라 손세정제 등에도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소독제 있으세요? 네? 소독제 썼어요? 네. 손소독제? 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접촉식 기존 감지기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대안을 우선 마련했습니다. 비접촉식 감지기의 민감도를 고려해 경우에 따라 숨을 불어넣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기존 방식보다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차량 정체 등의 문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통과됐는지, 어떤 게 통과를 못했는지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조금 전 7시쯤 본회의는 끝났습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법사위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본회의는 오후 4시를 넘겨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회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의를 하면서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에 꽂히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어떤 법안들이 처리가 됐습니까? 네, 오늘 통과된 법안은 모두 141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과거사법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10년 전에 활동이 끝났던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21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온 공인인증서 시대를 끝내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전자서명이 나오게 되면서 소비자의 편의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넣는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도 통과됐습니다. 반면에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까? 네, 오늘 이게 하루 종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21대 국회 초선 의원 행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는데 바로 이 행사장에 왔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인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인데요.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들어온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회는 김 당선인의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배려해서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최근 여당 쪽에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재판 때 검찰이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솔솔 제기됐었는데 오늘은 아예 더불어민주당이 이 재판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 다시 따져야 하는 거냐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한명숙 뇌물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인 한만호 씨의 증언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김 원내대표는 재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재조사를 언급하자 야당에선 한 전 총리가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정치 쟁점화한다든지 싸잡아서 국가기관을 불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추 장관과 함께 출석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도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혹 제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명숙 재조사 카드를 통해 정부 여당은 그간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동력도 키우려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면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전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비망록입니다. 누구의 비망록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된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입니다. 네.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대표였던 한 씨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해 당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랬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한 씨가 옥중에서 남긴 친필 비망록을 최근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 전 총리 사건이라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었죠. 네, 맞습니다. 사건은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2010년 한 전 총리는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비망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길래 지금 이렇게 난리들인 겁니까? 네, 비망록에는 한 씨가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이유가 담겨 있었는데요. 네. 한 씨는 추가 기소의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진술 거래를 제안했고 이에 응했다는 건데요. 네. 한 씨는 자신을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비망록 내용 일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예 검찰 진술 조서도 제공해주고 구치소에서도 공부하라 하며 조서의 답변 내용을 매주 불러서 시험 본다 하며 테스트했다. 네, 비망록에는 또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덮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도 당연히 입장을 내놨겠죠? 네, 당시 수사팀은 해당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수사팀 관계자는 한 씨의 비망록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씨가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 모두 이 내용을 검토했고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비망록이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나왔었고 이걸 가지고 재판에서도 증거로 다 인용이 됐던 거다 이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권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네, 통상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재심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한 전 총리 측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군요. 다음 키워드는 땡땡땡 나오면 불출마. 누구 얘기입니까, 이건 또? 네, 땡땡땡은 다름 아닌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새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 아주 신망을 받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여러 가지 결정이 존중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총리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이 전 총리가 유력하니까 저러는 겁니까? 네, 그런 점도 있겠지만 송영길 의원의 경우 이 전 총리와 같은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도 일단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총리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들 3명 모두 속내는 이 전 총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 전 총리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총리가 실제 출마하더라도 다른 주자들의 불출마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총리가 이렇게 고민을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상 차기 당대표 임기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총리 입장에선 7개월밖에 못하는 당대표인 셈인데요. 네. 유력 대선 주자가 굳이 7개월짜리 당권에 욕심을 낸다는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가 실제 있고요. 후배 정치인들과 경쟁하는 모습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측근인 이계호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중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고 말했는데요. 이 전 총리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하긴 본인도 길게 끄는 건 별로 보기 좋지 않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곧 발표를 하시겠죠.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집무실 사진을 공개했는데 우길기 옆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일본의 외교청서가 발표되는 날 이 사진이 공개됐는데 외교청서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또 담겨 있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집무실 책상 뒤로 우길기 2개가 서 있고 옆에는 일본이 아닌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한반도 지도에 표기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고위급 당국자 사진은 배경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는 지적입니다. 방위대신 집무실에 동북아 지도가 아니라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약간의 불쾌한 그런 기분. 일본 방위성은 집무실에 한반도 지도가 걸린 이유에 대해 전부터 있던 것이며 특별한 메시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 고노 방위상이 집무실 사진을 올린 날 일본 외무성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습니다. 외교청서엔 한국이 일본의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3년 만에 부활했지만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신임 인사차 방문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에게 독도 사진을 가리키며 우리 땅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다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미타 대사는 외교청서에는 늘 일본이 유지해왔던 입장이 설명돼 있고 새로운 입장은 없는 걸로 안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내놓은 5.24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협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천안함에 대해 북한은 아직도 사과나 인정은 하지 않고 있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5.24 조치 10주년을 맞아 5.24 조치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언급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 내놨습니다.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우리 국민의 방북과 남북 협력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다 남북 대화가 진전되었던 지난 2018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한다고 언급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했던 바 있습니다. 결국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5.24 유연화 조치로 남북 협력이 이루어졌었다며 그 연장선상일 뿐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논란을 잠재운 적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발언이 5.24 조치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남북 교류에는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가 단발머리 여학생들이 냅킨을 접고 서빙 교육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새로 신설한 관광 관련한 대학교를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등 3대 관광 사업을 강조하고 있어 관련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춤해진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마이너스로까지 역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로 예상했던 것보다 2.1%포인트나 낮춰 잡은 겁니다.
실제 우리 경제가 0.2% 성장한다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KDI는 이러한 판단 근거로 최근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큰 코로나19 양상이 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주춤해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거나 가을이나 겨울에 변종이 나타난다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1.6%까지 고꾸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 통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다 신속히 이뤄지면 1.1% V자 반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높지만 역성장할 가능성도 유사한 정도로 높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기관 다수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KDI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0%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앞으로는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통신사끼리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최저가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부 견제가 사라져서 오히려 요금이 오를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입니다. 85,000원부터 89,000원까지 비슷비슷합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낼 때 정부 허가를 받고 사실상 2, 3위 사업자들이 이를 따라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진 탓입니다. 때문에 요금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하한선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도입 30년 만에 정부가 추진한 요금 인가제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통신사들이 무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뜰폰처럼 2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요금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오히려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활발해진 사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 견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통신사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리거나 정하더라도 정부가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고요. 휴대전화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요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에 이어 5년 거주 의무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미리 사두는 젊은이들의 관행 아닌 관행이 이젠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고요.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신정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코로나19 악재에도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해 평균 경쟁률은 128대 1에 달했습니다. 새 아파트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에 투자 수요까지 몰려 올해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5대 1로 3년 전보다 8배나 올랐습니다. 이처럼 청약 시장이 과열되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전매 금지 강화 조치에 이어 5년간 의무 거주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를 줘 모자란 잔금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약 당첨자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의무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은 전세를 나서 잔금을 치르는 관행이 사라지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청약 자체에 부담을 느낄. 대상은 서울 재건축 등 수도권의 민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실거주 여부를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12월부터 전월세 거래에 대한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임대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세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호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는 22일 1.5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로 접근한다는 나사의 관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돌하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지구와 달 간 거리에 16배나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는 만큼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오는 22일 소행성이 지구 근처로 접근한다는 관측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1997년 관측된 136795라는 이름의 이 소행성은 지름이 최대 1.5km로 추정되며 이동 속도는 초속 11.68km에 달합니다. 이 소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구와 달 간 거리의 16배에 달합니다. 이번 소행성처럼 1km에 달하는 소행성이 만일 지구에 추락한다면 수소폭탄 2,000개에 달하는 10만 메가톤의 충격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3년 러시아에 20m 크기의 소행성이 추락했을 땐 1,600여 명이 다치고 7천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행성이 지구 위협 소행성이긴 하지만 접근 거리를 고려했을 때 충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거리는 지구의 중력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행성은 지구의 충돌 위험이 거의 없다고. 현재 지구 주변을 도는 소행성은 2만 2천여 개이고 이 중 2천여 개가 지구 위협 소행성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관중석의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도르 배치의 파문을 일으킨 프로축구 FC 서울이 벌금 1억 원의 역대 최고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 구단도 업무 관계자들에게 문책성 인사 조치를 내렸지만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구경훈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광주전에 성인용품 리얼도를 배치한 황당한 소식은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황급히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K리그의 명예실추 이유를 들어 서울구단에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재금 1억 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4년 전 심판 매수와 관련해 전북구단에 내려진 벌금과 같습니다. 팬들에게 상당한 모욕감 그리고 상처를 주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또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벌위는 또 서울구단에 검증 없이 리얼돌 업체를 소개한 프로연맹 관계자에겐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구단도 리얼돌 업체와 행사를 진행한 관계자 2명에게 업무 소홀을 이유로 대기 발령과 업무 배제 등 문책성 인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자신들을 속이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징계가 줄 잇고 있지만 계속해서 망신을 사는 K리그. 호날두 노쇼 사태가 1년도 되지 않아 이번 파문이 벌어지면서 외부 업체에 대한 검증을 보다 면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미국 생중계를 통해 한국 프로야구 특유의 방망이 던지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엔 타자를 마친 투수들의 정중한 사과 모습도 보수적인 미국 야구 문화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해설자도 감탄한 한국 야구 문화를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NC 투수 라이트가 던진 공이 두산 박세혁의 무릎을 때립니다. 모자를 벗고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라이트는 박세혁이 털고 일어나자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KBO 리그에선 흔한 장면이지만 미국에 생중계하던 해설자는 흥미롭다는 반응입니다. That's cool. I like that. And the sincerity of the pitcher by taking his hat off and saying, "My apologies on that one. That's not what I meant to do." 상대에게 굳이 굽힐 필요가 없다는 메이저리그 문화에선 거의 볼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모른 척하고 심지어 위험한 부위를 마치고도 사과하지 않는 게 그들의 고집입니다. 하지만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선 상대를 맞히면 사과는 기본이고 허리를 90도 굽히는 이른바 폴더 사과도 마다치 않습니다. 그러면 맞은 타자도 괜찮다고 화답하며 훌훌 터는 게 인지상정. 훈훈한 모습에 동화된 일부 외국인 선수들도 요즘엔 기꺼이 고개를 숙입니다.
미국에서 금기시하는 타자들의 방망이 던지기가 한국에선 좋은 팬 서비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 KBO 리그가 미국에 생중계되면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확산한 데 이어 투수의 쿨한 사과 장면으로 또 한 번 고착된 미국 야구 문화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벌써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이었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서는 약한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는 구름 많고 꽤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고요.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기온 오르겠고요. 모레도 24도를 가리키며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 아침에 12도 선을 가리키겠고요. 대전과 세종 한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기온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내일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모레 늦은 오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을 따라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치료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그런데 보호복 안에 비키니만 입고 있죠. 너무 더워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거라는데 과다 노출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보호복이 투명한 게 문제였죠. 복장을 지적하는 게 옳은 건지 그 더위 속에서 그렇게라도 환자를 돌본 걸 칭찬해야 하는 건지 엇갈립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